20대 비만인에게 가슴우리 훈련과 코 운동 및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임무 안섭입니다.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에 대해서 순서로 발표하고, 서론은 연구 목적은 비만은 폐 기능 감소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비만인에게 가슴우리 훈련, 코 운동이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마산대학교 재학생 20대 남녀 16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BMI 지수가 25 이상인 자, 체지방률 기준을 충족하는 자, 호흡기계 질환이 없는 자, 가슴무리에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포니 FX와 디지털 폐 기능 측정기를 사용하였고, 가슴무리 확장 측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운동 방법은 4주간 주 3회 실시하였으며, 준비운동 5분, 본운동 25분, 마무리운동 3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준비운동은 헌드레드 운동, 롤업 앤 다운 운동, 원레그 서클 운동, 롤링 운동, 크리스 크로스 운동, 더블 레그 스트레치 운동, 부장 가산화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운동 가슴 벌리기 운동은 세트당 5회 총 3회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5초간의 휴식 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몸통 돌리기 운동 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트당 5회 총 3회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5초간 휴식 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라밴드를 이용한 가동 운동 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트당 10회 총 3세트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30초간 휴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세라밴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선은 세라밴드를 쥐고 있는 손을 향하고, 가슴무리 확장 시 최대 들숨을 하고 준비 동작으로 돌아올 시에는 최대 날숨을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반복해야 합니다. 홈롤러 가슴 근육 이완 스트레칭 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 세트당 10회 총 3세트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10초간의 휴식 시간을 적용합니다. 홈롤러 가슴무리 확장 스트레칭 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트당 10회 총 3세트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10초간의 휴식 시간을 적용합니다. 교각 운동은 이 동작을 한 세트만 하고 총 10회 적용합니다. 한 달의 교각 운동 또한 한쪽 다리에 10회씩 양측에 적용합니다. 홈롤러를 이용한 교각 운동 또한 한 세트씩 총 10회 적용을 합니다. 마무리 운동은 3분간 최대 들숨을 하여 깊은 숨 고르기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중재 전후 차이와 식당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과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모든 자료의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 이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전체 대상자 16명 중 실험군 8명, 대조군 8명을 나누어 가슴무리 확장 운동과 코 운동 중재를 실험군에 적용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는 두 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조군의 가슴 둘레와 폐 기능의 전후 차이 비교는 아래와 같은 결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의 FVC는 초기 측정 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조군의 FEV1은 초기 측정 시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조군의 FEV1, FVC는 초기 측정 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또 실험 결과에 따라 또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 고찰은 아래와 같은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저희는 연구의 제한점을 통제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해서 제한을 통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가슴 확장 훈련과 코 운동, 활성화 운동을 비만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만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4주간 중재 후 측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운동은 가슴 둘레 확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VC와 FEV1, FVE1, FVC % 향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 대조군에서는 가슴 둘레와 FEV1, FVC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FVC, FEV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슴 확장 훈련과 코 운동, 활성화 운동이 폐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원활한 호흡과 폐기능 개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반 이주 발표를 맡은 신범석입니다. 저희 전 논문 주제는 서킷 트레이닝이 20대 미만 성인의 신체 조성과 근력과 균형과 심폐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한수민, 구다인, 권지은, 김준영, 김우성, 노은정, 박유빈, 이지원, 주민영, 최진석, 홍현아 등이 있으며 조장은 신범석이며 지도교수는 안승자 교수님입니다. 목차는 서론부터 시작하여 결론순으로 끝이 납니다. 서론입니다. 현대사회는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대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생활의 사고화로 인해 가체중 및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운동 부족과 체력 감소로 인해 체중, 체질량 지수 등이 증가하고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균형력이 낮아집니다. 서킷 트레이닝은 비만 체중인에게 체중, 체질량 지수 등이 줄어드는데 효과적이었고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등의 기초 체력 향상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체중과 체지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킷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킷 트레이닝 운동 시간이 비교적 짧고 운동 프로그램이 다양한 특징이 있어 다른 운동에 비해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서킷 트레이닝에 코어 운동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증진에 대한 연구 보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킷 트레이닝이 20대 미만 성인의 신체 조성과 균형과 근력, 심폐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참여한 실험자들에게 이후 목적과 실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실험에 참여한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참여한 실험자는 20대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총 2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정하여 운동 후 13명은 서킷 트레이닝을, 대적으로 13명은 평상시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중 대상자들 개인 사정 및 부상으로 인하여 운동문에서 5명, 대종으로 3명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실험 후 8명, 대종 후 10명으로 총 18명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후 실험 전후 대상자의 신체 조성, 근력, 균형, 체대성 섭취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설계는 그림 1과 같습니다. 서킷 트레이닝 운동 프로그램은 6주 동안 주 2회,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25분, 마무리운동 10분, 총 45분간 실시하였습니다. 본운동은 7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최대 횟수, 최대 빠르기, 정확한 자세를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한 종목당 1분간 운동을 수행하고 10초간 휴식 후 바로 다음 종목을 수행하였고 마지막 종목을 끝낸 후 바로 9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 세트 운동이 끝난 쉬지 않고 바로 전체 스트레칭을 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표 1과 그림 2에서 8과 같습니다. 신체 조성은 인바디 77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근력은 디지털 악력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균형 Y 밸런스 검사를 실시하여 복각 점수의 공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리 길이는 안쪽 복사뼈와 위와 엉덩뼈 가시 길이를 측정하였습니다. 심폐지구력은 브루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운동부하를 끝난 시간과 표를 변수를 이용한 최대성 섭취량 추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통계 방법입니다. G는 기모스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 내 전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밀곡승과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매너 하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유의수지는 점 0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표 2는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표 3과 그림 14는 각 집단 내에서 체중과 BMI와 체지방률의 전후차 비교입니다. 여기서 체중과 BMI, 체지방률은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표 4와 그림 15는 각 집단 내에서의 근력 전후차 비교입니다. 오른쪽 악력은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표 5와 그림 16은 각 집단 내에서 균형 능력의 전후차 비교입니다. Y 밸런스 오른쪽 다리의 종합 점수와 왼쪽 다리 종합 점수에서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조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표 6과 그림 17은 두 집단 내에서 심폐지구력의 전후차 비교입니다. 트레드 및 3분과 6분 심박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대 산소 섭취량 점수에서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조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표 7과 그림 18은 두 집단 간의 전후차 비교입니다. 체중과 BMI 체지방률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악력과 오른쪽 Y 밸런스 총 점수와 왼쪽 총 점수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3분 후, 6분 후의 심박수와 최대 산소 섭취량의 모든 실험과 대조군 두 집단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민 지표의 악력이 두 집단에서 실험군이 뚜렷하게 증가가 나타났는데 서킷 트레이닝 운동이 하지뿐만 아니라 상지의 근력에도 영향이 미쳐 악력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험군에서 서킷 트레이닝이 최대 성취량을 증가시켜 심폐 기능이 좋아져서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 밸런스인 동적 균형이 증가한 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통해 코어 근력이 강화로 균형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20대 대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반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대상자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신체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하였고 단기적인 운동으로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운동 중지역 서킷 트레이닝은 각 집단 내에서 실험권이 신체 조성 요소인 체중과 체지방률이 감소하였고 최대 성섭치량이 증가하여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심폐지구력이 좋아졌습니다. 둘째, 운동 중지 후 서킷 트레이닝은 두 집단 내에서 실험군이 비만성 분들의 유력 능력과 근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따라서 서킷 트레이닝 운동은 비만 체중인 성인에게 체중 감소와 체지방량을 감소하여 기초 체력이 좋아졌고 코어 근력이 좋아져 근력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비만인 성인들에게 이 운동을 대중화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기 경직형 양아지 마비 뇌성마비 아동의 골반 후방 경사를 위한 탄력밴드 활용이 정적 및 동적 자세 조절 시의 족잡 그리고 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윤하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는 영아나 유아기에 발생하는 비진행성 상해운동신경의 병변으로 다양한 임상 증상을 동반합니다. 특히 경직형 뇌성마비는 신경학적, 비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 근육 구축과 관절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하지에서 관찰되며 흔히 무릎 굽힘 변형과 골반의 전방 경사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뇌성마비 아동은 정적 자세 조절 시 발 앞쪽의 높은 족저압을, 발 뒤꿈치에는 낮은 족저압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 발의 변형과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보이며 이는 결국 체감 조절과 자세 유지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뇌성마비 아동이 이러한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후방 골반 기울임을 위한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하여 통증 감소, 옆다리 내갈래근과 햄스트링 강화로 하체 안정성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이핑에는 피부에서의 부작용이나 최상의 근육 길이의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며 다목적 훈련에 사용하기 쉬운 도구로는 탄력밴드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탄력밴드를 적용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유도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골반 무릎 탄력밴드를 적용하였을 때 정적 및 동적 자세 조절 시 족저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는 단면 조사 연구 설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경남 창원시 제2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내원 중인 청소년기 경직형 양아지 마비 뇌성마비 아동 10명이었습니다. 프리메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적 및 동적 족저압과 보행을 각 3회 측정하였으며 탄력밴드 착용은 사진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티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탄력밴드 착용 후 정적 자세 조절 시 우세발의 족저압과 보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토탈 서페이스, 토탈 로드, 리얼 풀 서페이스, 그리고 에버리지 스텝 랭스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탄력밴드 착용이 뇌성마비 아동의 정적 자세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민 리우의 연구에 따르면 우세발은 운동성과 관련된 움직임에 더 효과적이라 보고하였으며 비우세발은 안정성에 기여하며 기능적 움직임 시 자세 조절에 비우세발로 체중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우세발의 근육이 구축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동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정적인 자세 조절 시 비우세발의 족저압이 더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전방 경사의 증가가 엉덩관절 평근과 벌린근의 약화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골반에 적용되는 테이핑은 관절 운동과 피부 기계 수용체의 자극을 증가시키게 되고 증가된 감각의 입력은 올바른 자세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본 연구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테이핑과 동일한 목적으로 탄력밴드를 사용하여 골반의 후방 경사를 유도하였고 골반 정렬 및 자세 조절에 필요한 근육의 활성화를 촉진시킨 결과이며 골반 주변부 근육의 활성화는 골반 전방 경사로 인한 선 자세에서 발 앞쪽부의 높은 부하량과 발 뒤쪽부의 낮은 부하량을 변화하게 되어 우세발의 리얼 서페이스, 토탈 서페이스, 토탈 로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적 자세 조절 시 족저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행에서는 에브리지 스텝 렌스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는데 정의 연구에 따르면 골반 갑쪽, 골반 후방 경사 테이핑을 적용시킨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10m 걷기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엉덩관절 벌림근의 활성화가 이마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골반 제교흡을 통해 보행 시 발목의 움직임을 개선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탄력밴드의 착용으로 골반의 정렬 변화와 골반 주변의 근육 활성화로 골반 전방 경사가 감소되어 보행 시 자세 조절을 위해 부상으로 사용되는 디딤 전략의 감소와 엉덩 및 발목 전략의 증가에 의해 에브리지 스텝 렌스에서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제한점은 10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과 건물 내부의 평평한 바닥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탄력밴드를 착용시킨 후 추가적인 중재가 없었기 때문에 동적 균형에서 나타나는 보행, 움직임 패턴까지 교정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어 다음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수정하여 실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탄력밴드가 뇌성마비 아동의 골반 정렬과 자세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결과는 임상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에 탄력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방머리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PNF 운동과 호흡 운동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목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서러운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전방머리 자세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목과 어깨 근육의 과다한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나아가 호흡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방머리 자세는 흉곽 움직임을 제한하고 호흡 기능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방머리 자세로 인한 호흡 기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중재 방법인 PNF 운동과 호흡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어느 중재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이번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전방머리 자세를 가진 20대 성인 20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무작위로 PNF 운동군과 호흡 운동군으로 나누었습니다. 대상자의 선별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머리 자세의 진단은 귀 구슬점과 C7 가시돌기 사이의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각도가 49도 미만인 경우 전방머리 자세로 분류했습니다. 중재는 주 3회 30분씩 4주간 진행되었으며 각 군의 중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NF 운동군에서는 목 패턴 운동을 중심으로 중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스카플라 포스테리어 디프레션, 숏 넥 플렉션, 롱 넥 플렉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호흡 운동군은 풍선 불기 운동을 통해 호흡 근육의 직접적인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폐기능 측정기인 포니 FX를 사용하여 FVC와 FEV1을 측정했습니다. 측정은 대상자가 가슴을 펴고 서 있는 자세에서 이루어졌으며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신 후 강하게 내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대상자는 실험 전후로 3회씩 측정을 받았으며 그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PNF 운동과 호흡 운동 모두 중재 전후에 FVC, FEV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두 운동이 전방머리 자세로 인해 저하된 호흡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두 군 간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PNF 운동과 호흡 운동이 유사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운동 방법이 각각의 방식으로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운동이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호흡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찰입니다. PNF 운동은 신체 정렬을 개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호흡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방머리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목과 어깨의 비정상적인 정렬을 바로잡음으로써 흉곽의 움직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고 그 결과 호흡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호흡 운동은 호흡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풍선 불기 운동은 폐활량을 증대시키고 호흡 근육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호흡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PNF 운동의 효과는 중재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운동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통 FVC나 FEV1에서 약 10% 이상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연구의 한계 중 하나로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중재 방법이 모두 호흡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 크기와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전방머리 자세로 인해 호흡 기능이 저하된 성인에게 BNF 운동과 호흡 운동이 모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효과는 단기적인 것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통해 이 결과가 보다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양발 너비 차이에 따른 스쿼트 적용이 안쪽 넓은근과 가쪽 넓은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스쿼트는 운동을 즐겨 하시는 그리고 운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동작일 것입니다. 이 스쿼트는 엉덩, 무릎, 발목 관절의 상호작용을 통해 큰 부하의 수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친 사슬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무릎 손상 환자의 재활 치료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스쿼트라는 동작이 하체의 단일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전신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적 패턴을 촉진하고 고유 수용성 감각을 자극하여 근동원에 실용적입니다. 스쿼트 운동에서의 변수에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발에서는 크게 좁은 발 디딤, 어깨 너비 발 디딤, 넓은 발 디딤 스쿼트로 디딤발의 너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각각의 동작마다 활성 근육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도출해냈고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스쿼트는 균형 조절에 필요한 변수들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지지면과 양발 너비 차이 이 두 가지 변수를 함께 스쿼트 운동에 적용해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쿼트 중재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 전 6개월 이내 무릎 관절 질환이 없고 최근 3개월 이내 중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20, 30대의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R4의 표면 근전도 장비를 사용하여 공통 기준 정극을 우세측 무릎뼈 중앙에 부착하고 측정 정극은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힘살에 나란히 부착하여 근전도를 측정하였고 불안정한 지지면을 위해 보수볼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불안정 지지면 요소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A사의 밸런스 패드를 적용하였습니다. 각 운동은 세트당 5회씩 진행하였고 변수가 6개이기에 총 6세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스쿼트를 진행하며 무릎 굽힌 각도가 90도가 되는 시점에 전신 거울의 기준점을 찍어 동일한 각도에서 운동을 실시하였고 어깨 발디딤 스쿼트는 양쪽 어깨뼈 봉우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해당 너비로 스쿼트를 진행하였고 좁은 발디딤 스쿼트는 어깨 너비 스쿼트의 70%, 넓은 발디딤 스쿼트는 어깨 너비 스쿼트의 140%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운동 시 무릎이 90도 굽혀진 상태에서 5초간 등적성 운동으로 시행하였고 시선에 따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 시선은 정면을 보게 하였습니다. 자료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의 2A 아노바로 통계를 냈고 사후 분석으로 피셔의 LSD 방법을 따랐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었습니다. 테이블 2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정 지지면에서 안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발 너비에 따른 안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3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정 지지면에서 가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발 너비에 따른 가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4는 지지면과 발 너비에 따른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에 대한 근활성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가 안정 지지면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발 너비에 따른 스쿼트 시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종류의 지지면과 양발 너비에 따른 가쪽 넓은 근에 대한 안쪽 넓은 근의 비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좁은 발 디딤 스쿼트에서 가쪽 넓은 근이 안쪽 넓은 근에 비해 근활성도가 증가하고
넓은 발디딤 스쿼트에서는 안쪽 넓은 근이 가쪽 넓은 근에 비해 근 활성도가 더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에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 즉 가쪽 넓은 근에 대한 안쪽 넓은 근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대상자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엉덩 관절과 발목 관절의 각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수치상 가쪽 넓은 근에 대한 안쪽 넓은 근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정 지지면에서의 어깨 너비 스쿼트를 중재로 이용한다면 가쪽 넓은 근에 대한 안쪽 넓은 근의 비율 감소로 인한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 환자의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증 유발점 치료와 신경포착 치료가 위 등세무근의 비특이적 만성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으로 진행됩니다. 어깨는 사람의 관절 중 가장 운동 범위가 넓고 활동량도 많은 관절로 몸통의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근긴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WHO는 작업 관련 근골격계 장애를 반복, 지속적, 신체의 사용으로 인해 근육과 말초신경 및 순환계통에 나타내는 장애로 정의하며 이는 목, 어깨부터 손까지의 통증, 타는 느낌, 따가운 느낌, 강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생하는 통증의 빈도가 가장 많은 곳이며 통증에 자주 관여하는 근육으로는 위 등세무근과 목비근이 있습니다. 트라벨과 사이먼스는 위 등세무근의 통증 유발점이 근육 자체의 통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중립은 어깨 부위의 통증은 위 등세무근의 긴장성 통증으로 원인은 통증 부위에 있지 않고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인 척수 더부신경의 주행 경로에 있는 목비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비근의 연부 조직 이완술이나 허혈성 압박 치료를 하면 위 등세무근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통증 감소와 함께 편두통 완화와 움직임도 개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은 등은 위 등세무근 통증 환자의 목비근 위 3분의 1 지점이 신경포착점으로 허혈성 압박과 도수치료 기법을 적용하면 위 등세무근의 통증 감소와 움직임이 개선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등세무근의 비특이적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등세무근의 통증 유발점에 대한 허혈성 압박 치료와 자가 신장운동 중재, 위 등세무근을 지배하는 신경주행 경로상에 있는 목비근에 대한 허혈성 압박 치료와 자가 신장운동 중재로 치료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연구 설계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중재 방법은 허혈성 압박과 자가신장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등세목은 허혈성 압박은 자가신장 운동의 준비 자세는 같습니다. 측정 방법은 시각적 사상척도, 압력 동각계, 근전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시각적 사상척도, 압력 통각계, 근활성도에 대한 중재 전후 집단별 비교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재 전, 중재 후의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시각적 사상척도, 압력 통각계, 근활성도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척수 더부신경의 주행 경로에 있는 목비근을 치료하는 것과 통증 유발점의 위 등세무근을 치료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비특이적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감소에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주 2회 4주간 실험군은 목비근 위 3분의 1 지점에 허혈성 압박 치료와 자가 신장 운동 정제를 적용하고 대조군은 위 등세무근 통증 유발점에 대한 허혈성 압박 치료와 자가 신장 운동 중재를 적용한 후 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적용 후에는 시각적 사상척도, 압력 통각계, 근활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집단 간의 차이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위 등세무근 통증에 대한 통증 감소 연구에서는 대부분 위 등세무근의 통증 유발점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를 적용하였지만 통증 감소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약 척수 더부신경과의 교차점인 목비근 위 3분의 1 지점이 신경포착점으로 위 등세무근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비특이적 만성 위 등세무근의 통증은 위 등세무근의 직접적 중재 없이 목비근 위 3분의 1 지점에 허혈성 압박과 목비근 자가 신장 운동의 지속적인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위 등세무근의 지속적인 통증 감소와 근긴장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위 등세무근의 비특이적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목비근 위 3분의 1 지점과 위 등세무근의 통증 유발점에 허혈성 압박과 자가 신장 운동을 주 2회 4주간 중재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전후 비교 시에 통증과 근활성도는 감소하였고
압통역진은 증가하였지만 집단 간의 차이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중재 기간이 다소 짧아 두 집단 간의 치료 효과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었으며 어떠한 중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와 중재 기간을 늘려 목비근 위 3분의 1 지점에 허혈성 압박과 자가신장 운동을 실시하여 어깨의 지속적인 통증 감소와 기능적 부분의 개선 효과도 함께 확인한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근막이 아닌 관절가동 범위, 유연성, 균형 및 힘 전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조장 김민기, 조원 강민준, 강진재, 권태환, 김신우, 문주혁, 박소연, 배세은, 이정민, 조재원, 최규진, 황희슬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에 3초 안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섬유성 조직의 네트워크로 통증과 긴장을 조절하고 전달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막의 앵글성을 바탕으로 한 근막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몸이 독립적인 단위인 근육으로만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기초로 하여 지도화되었고 이를 근막 경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막 경선은 여러 개로 구분되며 그중 표면 후방선은 옆다리 두갈래림과 척추생분에 의해 형성되고 엉치결절인대와 허리 근막에 의해 연결됩니다. 근막의 특성을 이용해 치료하는 근막이완 기법은 손으로 근막을 부드럽게 당겨 긴장된 근막과 근육의 이완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막이완 기법을 실시할 때 발생되는 마찰은 근막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유동적인 상태로 변화시켜 통증 감소 및 조절, 관절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발목의 발등 굽힌 가동 범위는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표면 후방선에 의한 근막의 연결성을 고려하면 종아리와 발바닥 근막의 이완은 발목 관절 가동 범위 증진뿐만 아니라 근막에 의해 연결된 다른 신체 분절의 기능을 영향에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아리와 발바닥 근막에 적용한 근막이완 기법이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 옆다리 디근의 유연성, 상체의 유연성, 균형 능력 및 다리의 힘 전달 능력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을 알아보고 근막의 연결성과 근막이완 기법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창원시에 위치한 M대학교 재학생 2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아리 근막의 이완은 중재자의 아랫발로 통증 범위 내의 압력을 아킬레스 힘줄에 가하고 대상자 스스로 발등 굽힘을 반복하게 하여 아랫발이 5분부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래로 3회 반복하였으며 발바닥 근막의 이완을 위해서는 너클 무릎 뒤꿈치에 대고 발끝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래로 3회 반복하였습니다. 중재 전 후로 평가를 위해 발등 굽힘 가져가는 범위는 DRPPRO에 최종 지지 시 발목 가동 범위는 WBLT, 옆다리 디근의 유연성은 SLR, 상체의 유연성은 FFD, 동적 균형 능력을 FLT, 다리의 힘 및 전응 능력은 SLHD를 실시하였습니다. 순서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검사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모든 검사는 3회씩 실시되었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아리와 발바닥 근막에 적용한 근막이완 기법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는 종아리와 발바닥 근막에 적용한 근막이완이 근막의 연결성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목 관절 가동 범위뿐만 아니라 옆다리 디근의 유연성, 상체의 유연성, 균형 능력, 다리의 힘 및 전달 능력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체를 3초 안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근막에 실시한 근막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선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됩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목 관절 가동 범위, 옆다리 디근의 유연성, 상체의 유연성 증가와 관련해 팔과 힘, 진동체 등의 주장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고 가동 범위와 균형 능력의 유의한 증가도 더넷 등이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합니다. 또한 SLHD의 유의한 증가는 찬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근막이완 기법에 의해 자극된 근막의 힘과 전달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적으로는 발목 관절에 문제가 없는 정상 성인에게만 적용된 것, 근막이완 기법 적용 직후 재측정으로 지속성에 대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기존의 근막치료 기법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 종아리와 발바닥 근막에 적용된 근막이완은 해당 부위의 관절 가동범위 증진뿐만 아니라 근막의 연결성에 의해 같은 경전선에 있는 엎드려 뒤근, 척추 세운근의 유연성의 증진, 감각 수용기 자극을 통한 균형 능력, 다리의 힘과 저장 능력에 유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막이 우리 인체의 선천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근막이완 기법의 효과를 증명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손상 부위에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가 있다면 적용해볼 치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 안정화 운동과 몸통 안정화 운동이 신체의 기능적인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하는지입니다. 신체가 기능적인 움직임을 할 때 상지와 하지로부터 힘을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전이시키는 능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몸통의 자세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발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안쪽 세로알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유연성 및 협응, 발의 기능, 훈련 능력, 그리고 기능적 움직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발 위치의 변화가 골반 위치의 상당한 변화로 이어지는 운동학적 사슬의 변화가 있습니다. 발 안정화 운동은 안쪽 세로알의 정상적인 변화와 동적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몸통 안정화 운동은 인체의 모든 중심을 균형 있게 잡아주고 신체 분절의 신경근이 움직일 때 척추와 골반의 선행적인 안정성을 증가시켜줍니다. FMS는 팔다리와 코어 근육의 가동성과 안정성, 정렬의 불균형 및 고유 수용성 감각 등을 평가하고 움직임의 대칭적인 패턴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동적 움직임과 기능적 움직임으로 구성된 7가지 움직임으로 관절의 중력에 대한 수직적 부하, 가동성 그리고 팔다리의 상호 연관된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몸통 안정화 운동과 FMS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발 안정화 운동과 FMS에 대해서 보고된 연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의 안정화 운동과 몸통의 안정화 운동이 7가지 기능적 움직임 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의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측정 방법 및 방법입니다. FMS 검사는 7가지 과제, 즉 딥스쿼트, 허들 스텝, 인라인 런지, 어깨 가동성, 능동적 다리 올리기, 몸통 안정성 푸시업, 회전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점 만점 4점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운동의 측정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재 방법입니다. 30명의 대상자가 실험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정상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10명씩 무작위로 발 안정화 운동군, 몸통 안정화 운동군, 대조군으로 나누었고 운동은 4주간 일주일에 3회 30분 실시하였습니다. 사진은 발 안정화 운동인 토컬, 토탭, 토 스프레드아웃, 쇼풋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몸통 안정화 운동인 할로윈,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버드독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 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집단 간 중재 전후 기능적 움직임 검사 점수 비교입니다. FMS 총점과 딥스쿼트에서 FSEG와 TSEG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딥스쿼트에서 발 안정화 운동군이 몸통 안정화 운동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인라인 런지에서 FSEG 군이 두 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숄더 모빌리티에서 몸통 안정화 운동군이 나머지 두 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ASLR에서는 대조군과 발 안정화 운동군보다 몸통 안정화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렁크 스테빌리티 푸시업에서 FSEG와 TSEG는 발 안정화 운동군보다 몸통 안정화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로터리 스테빌리티에서 FSEG와 TSEG는 공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군대 중재 전후 FMS의 변화량입니다. 발 안정화 운동군에서는 운동 후 ASLR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몸통 안정화 운동군에서는 운동 후 모든 검사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대조군은 중재 전후 FMS 총 점수와 모든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보다 몸통 안정화 운동과 발 안정화 운동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데 발 안정화 운동군에서 딥스쿼트와 인라인 런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발바닥의 정확한 체선 감각 능력과 코어의 안정화 기능의 협응이 인체의 안정성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발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을 더욱 복합적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M대학교 30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 발 안정화 운동 그룹, 몸통 안정화 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기본 기능적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발 안정화 운동과 몸통 안정화 운동 모두 기능적 움직임 검사 결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몸통 안정화 운동은 발 안정화 운동보다 FMS 총점 향상에 더 효과적입니다. 발 안정화 운동이 하지가 지면과 연결되는 동작에서 움직임 패턴을 향상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적 움직임을 위해 몸통의 안정화 운동이 중요하지만 하지의 기능적 움직임 개선을 위해서는 발과 하지에 관련된 운동이 기능적 수행력의 향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팔다리 및 몸통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체 분절의 특이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술제 발표를 맡은 전수민입니다. 저희 조의 논문 주제는 몸통 안정화 테이핑과 어깨 및 엉덩 관절 각도 변화에 따른 플랭크 운동이 둥근 어깨 대상자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장 전수민 외 11명으로 김하루 교수님의 지도하에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는 서론에서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습이나 근무 등으로 오랜 시간 앉은 상태의 지속된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해 근골 어깨의 구조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어 목과 어깨의 상부교차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결과로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 어깨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둥근 어깨 자세는 위 등세모근의 과도한 근활성도, 아래 등세모근의 감소된 근활성도를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어깨의 기능을 위해서는 올바른 척추의 정렬이 필요한데 척추 정렬과 신체 기능 활동에 적절한 제어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플랭크 운동이 있습니다. 플랭크 운동은 아래팔과 양다리로 몸을 지탱하여 엎드린 교각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으로 업통리근과 몸통근 등 다양한 근육을 증진시키는 데 적합한 운동입니다. 또한 플랭크 운동은 여러 형태로 운영하여 수행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어깨 관절의 각도나 자세의 변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근육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KCO 테이핑은 신체의 정렬을 바르게 하는 치료법으로 적절한 범위에서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근육을 지지,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랭크 운동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몸통 안정화 테이핑 적용 후 관절 각도 변화에 따른 플랭크 운동 시의 근활성도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둥근 어깨 자세를 가진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몸통 안정화 테이핑과 어깨 및 엉덩 관절 각도 변화에 따른 플랭크 운동 시의 근활성도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M대학교에 재학 중인 둥근 어깨 자세를 나타내는 20, 30대 성인 남성 32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는 평면 근전도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의 제곱 평균 제곱근 값을 구하기 위해 원데이터에서 RMS 공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어깨와 몸통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3개 채널의 전극을 사용하였습니다. 전극은 위 등세목은, 아래 등세목은, 앞통리근에 부착하였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테이핑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짝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어깨 관절과 엉덩 관절 각도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류인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테이핑의 부착 위치는 이와 같이 부착하였습니다. 플랭크 운동은 3가지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한 상태와 제거한 상태로 나누어 동작을 실시하였습니다. 플랭크 자세는 사진과 같이 어깨 관절 90도, 엉덩 관절 90도, 어깨 관절 90도, 엉덩 관절 120도, 어깨 관절 120도, 엉덩 관절 90도를 무작위로 실시하였습니다. 각 플랭크 운동 중재를 수행하는 동작마다 10초간 유지하는 것을 2회로 강조하였으며 이를 1회씩 3세트 측정하였고 세트간 1분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테이블 1에서 나타냈습니다. 테이핑 유무에 따른 근활성도는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이 테이핑을 적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앞통리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아래 등세모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관절 각도 변화에 따른 근활성도는 어깨 관절의 경우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앞통리근의 근활성도는 증가하였으며 위 등세모근의 근활성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엉덩 관절의 경우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 등세모근의 근활성도는 증가하였습니다. 고찰입니다.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어깨 관절 각도의 증가에 따라 앞통리근의 근활성도는 증가됨을 볼 수 있었으며 테이핑 적용 시 각도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테이핑 적용 시 엉덩 관절 각도의 증가에 따라 앞통리근의 근활성도는 증가됨을 볼 수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몸통 안정화 테이핑으로 배 바깥 빗근의 활성도가 증가되었을 것이며 부착점이 맞물리는 앞통리근의 활성도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아 앞통리근과 같이 어깨뼈 위축 돌림이라는 공통적 작용을 하는 아래 등세모근의 근활성도는 앞통리근의 근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함께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등세모근은 테이핑 적용 시 어깨 관절 90도에서 근활성도보다
120도의 그날성도가 감소하였고 테이핑 미적 역시 어깨 관절 90도의 그날성도가 120도에서 감소하는 값을 보였으나 유효한 차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내 핸드 서포트를 통한 문적포 관절의 고정이 어깨뼈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여 위등세모근을 이완시켰기 때문이라고推论됩니다. 제한적으로 둥근 어깨를 가진 젊은 남성 대상자만 모집하였기 때문에 여성 대상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플랭크 운동의 단기적인 효과만을 보여주어 플랭크 운동의 장기적인 그날성도를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테이핑 유무에 따라 앞톱리근에서 어깨 관절 120도, 엉덩 관절 90도일 때 그날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아래 등세모근에서 어깨 관절 120도, 엉덩 관절 90도일 때 그날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절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는 앞톱리근과 위등세모근은 테이핑 적용 시 어깨 관절 90도, 엉덩 관절 90도와 어깨 관절 120도, 엉덩 관절 90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래 등세모근은 테이핑 미적용 시 어깨 관절 90도, 엉덩 관절 90도와 어깨 관절 90도, 엉덩 관절 120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둥근 어깨를 개선하기 위해 테이핑을 적용한 후 어깨 관절 120도, 엉덩 관절 90도로 플랭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성격위험팀 발표자 강하리입니다. MBTI 성격위원에 따른 이전 식별검사의 차이에 대한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1934년에 웨버가 고안한 정적 이전 식별검사는 인지할 수 있는 두 자극의 최소 거리를 측정해 피부의 공간적 감각의 민감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두 점 간의 거리를 점차적으로 줄여 두 점이 한 점으로 인지하기 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박지원과 김준서는 기능적 자기분명 영상을 이용하여 가벼운 접촉 자극과 두 점 자극 시 뇌 활성도의 변화를 측정 비교한 결과 가벼운 촉각 자극에 의한 뇌 활성도는 자극받은 반대측의 1차 채선 감각 영역에서만 뇌 활성도가 일어난 반면 두 점 자극에 의한 뇌 활성도는 반대측의 1차 채선 감각 영역과 동측의 1차 채선 감각 영역을 포함하여 5조 감각 영역에서도 활성도가 일어났으며 가벼운 접촉 시 활성화된 양보다 두 점 자극을 주었을 때 양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벼운 촉각 자극과 두 점 자극에 대한 감각 수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벼운 촉각 자극에 대한 뇌에서의 반응은 단순한 감각 정보를 인식하는 반면 두 점 식별에 관한 자극은 뇌에서 좀 더 민감하고 의식적인 반응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김선욱과 한승조는 MBTI 성격 유형에 따라 시각적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수행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T와 F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T와 F의 차이에 대해서 시각적 자극이 감성과 정서의 중추인 피질보다는 위성의 중추인 신피질에 더 큰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자극이 뇌에 입력되어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과정은 S와 N, T와 F의 4개 유형과 관련있다. 연구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창원시외연구소재 M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 어세스타 심리평가 연구소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받은 학생 49명 편의 추출. 대상자 상정 기준은 S, N 유형과 T, F 유형에 해당하면서 각각의 선호 분명도 지수가 15점 이상인 S 11명, N 10명, T 9명, F 11명을 비무작위로 선정. 제외 기준은 양 아래 팔 안쪽에 감각저하와 같은 심경학적 손상이 있거나 화상 흉터 및 피부계 질환이 있는 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측정 도구 및 방법은 첫 번째 MBTI 성격 유형 검사. MBTI 폼 M형 검사지. 표준화된 MBTI 행복업화는 EI 유형에 관한 21문항, SN 유형에 관한 26문항, TF 유형에 관한 24문항, PJ 유형에 관한 22문항으로 총 93문항으로 구성. 검사 시간은 15분에서 25분이 소요되고 컴퓨터 채점 방식을 적용하였다. MBTI 검사의 항목합판과 영업판의 국민 타당도는 SN 90, TF 90다. 고정밀 디지털 캘리퍼로 0.0mm의 정확도로 150mm까지 측정할 수가 있다. 측정 방법은 편리성을 고려하여 아래팔 안쪽으로 하였으며 측정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를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측정하고자 하는 손을 테이블 위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올려놓는다. 대상자가 안정되면 눈을 감게 한 후 검사가 시작됨을 알린다. 두 번째, 측정 부위는 이점 식별 감각 능력 측정 도구의 두 점이 동시에 자극 위치에 닿도록 바늘의 끝을 수직으로 약 1초간 접촉한다. 이때 측정 도구가 피부에 접촉되는 강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피부가 하얗게 되는 최소의 양력을 가한다. 세 번째, 이점 식별 감각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내림 차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측정 간격은 미국 수부외과학회에서 보고한 정상 거리와 시빈과 사무엘의 연구를 고려하여 50mm에서 시작하여 10mm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20mm부터는 5mm 단위로 측정하였다. 네 번째, 모든 측정은 1인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같은 측정 부위의 일정한 간격으로 3회 측정을 한 후에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 우세손의 검사가 끝이 난 후에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우세손을 측정하였다.
윈도우용 SPSS 버전 24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독립 T 검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료의 모든 통계학적 유의 부분은 사진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김지혜입니다. 스쿼트 자세에서 골반 움직임 변화가 몸통 다리 근육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스쿼트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동작이며 치료적 중재에도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적용됩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다친 사슬 운동인 스쿼트 움직임은 다리뿐만 아니라 몸통 근육까지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스쿼트 움직임을 할 때 신체 관절의 연관과 협응에 작용하는 근육들이 근육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해 몸통과 다리 분절 움직임의 연결고리로 골반 움직임의 변화를 비교하여 치료 존재를 적용했을 때 스쿼트 운동 시 골반 움직임 조절에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창원시 M대학교 근뼈대개와 신경학적 병변이 없는 건강한 20대 대학생을 16명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스쿼트 자세에서 골반 중립, 앞 기울임, 뒤 기울임 자세에서 몸통과 다리 근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해 우세 다리를 평가하였으며 대상자 모두 오른쪽 우세 다리였습니다. 측정 전에 대상자들에게 스쿼트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3. 측정 도구는 다리 근 활성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근 전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4. 측정 방법은 본 연구에 선택된 근육 부착 부위인 넓은 등근, 큰 볼기근, 넙다리 고등근, 넙다리 뒤근에 부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5.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 참여한 대상자는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골반 움직임에 따른 활성 비교 결과는 모두 자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골반 움직임 간의 개별 근 활성 변화량은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골반 움직임 내의 근 활성 비교 결과를 보시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고찰입니다. 근육은 힘 발생기로 자세의 움직임 불균형 등의 근육 길이가 짧아지거나 늘어난 신체 관절을 미칠 이동을 초래함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스쿼트 운동 시 치료사의 맨손 골반 움직임 조절에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근 활성화에 비교한 결과 골반 중립 자세에서 넓은 등근과 큰 볼기근은 가장 높은 활성을, 뒤 기울임에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여 두 근육의 연관되고 비례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관 작용은 등 허리 근막을 조절하는 작용으로 넓은 등근과 함께 작용하여 연결은 특히 허리편에 기여합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근 활동은 등 허리 근막의 작용과 연관된 넓은 등근, 큰 볼기근, 배 가로근, 목갈래근, 척추 세운근 등의 상호작용을 임상적 재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골반 움직임에 따른 근 활성의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골반의 중립 자세 앞 기울임에서 큰 볼기근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 기울임 자세에서 넙다리 뒤근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 내에서는 신체 분절 이동으로 인한 근 활성화 변화의 역설적인 자세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비정상적인 자세 정렬에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학적 이점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고 있고 근육의 개별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는 연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움직임에 따른 근 활성 비교는 넓은 등근, 큰 볼기근은 중립 자세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뒤 기울임에서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냈고 넙다리 고등근은 앞 기울임 자세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중립 자세에서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넙다리 뒤근에서는 뒤 기울임 자세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앞 기울임 자세에서 낮은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골반 움직임 간 개별 근 활성 변화량에서 넓은 등근과 큰 볼기근에서 중립 뒤 기울임 자세에서 가장 높은 변화량을, 앞 기울임 뒤 기울임 자세에서 낮은 변화량을 보였습니다. 넙다리 고등근은 중립 앞 기울임에서 가장 높은 감소 변화량을, 중립 뒤 기울임에서
감소 변화량을 보였습니다. 넙다리 디그는 앞 기울임 뒤 기울임 자세에서 높은 감소 변화량을, 중립 뒤 기울임 자세에서 감소 변화량을 보였습니다. 골반 움직임 내의 활동 기준은 골반 중립 자세에서 큰 돌기근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넙다리 고등근도 활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골반 앞 기울임 자세에서는 큰 볼기근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넙다리 뒤근의 활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골반 뒤 기울임 자세에서는 넙다리 뒤근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넓은 등근의 활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긴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본 착용이 변환 버드도 운동 시 목갈래근, 엉덩갈비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최지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허리 통증은 80% 이상이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으로 허리 부위 근력 약화 시 코어와 척추 안정성 감소로 통증이 발생하고, 만성 허리 통증 환자는 통증으로 인한 운동 감소로 허리 주위 근력이 감소합니다. 목갈래근은 허리 안정성과 척추 중립 유지에 중요한 근육으로 척추 고정 역할을 하며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선 엉덩갈비근이 많이 사용됩니다.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허리 중립 영역 운동 범위의 근육 안정화가 중요하며, 허리 안정화 운동들 중 여러 선의 논문에서 버드독 운동이 목갈래근의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은 백머슬을 강하게 써서 척추가 많이 움직이며 골반 안테리어 틸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골반 안테리어 틸트를 방지하고 몸통을 고정하여 목갈래근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백본을 착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 허리 통증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백본을 착용한 후 변형된 버드독 운동 시 목갈래근과 허리 엉덩 갈비근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M대학교 물리치료과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만성허리 통증군 15명, 대조군 15명이며 두 군의 변형된 버드독 운동을 시행하여 목갈래근과 허리 엉덩 갈비근의 EMG를 측정하였습니다. 만성허리 통증군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로 각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인 앵글스 알파와 표면 극전도, 그리고 척추 교정 장치인 백본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성허리 통증군의 평가 척도로 NRS와 ODI 그리고 통증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운동 방법입니다. 실험 전 변형된 버드독 운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자세 교육을 하였고, 근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식을 취한 후 사진과 같이 백본 착용 후 내발기기 자세에서 시작하여 허리 통증 있는 쪽의 다리와 반대측 팔을 지면과 나란히 들어 올려 몸통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렬을 유지하며 무릎 굽힌 90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SPSS 21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0.05였습니다. 대상자 동질성 검정을 위해 레벨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두 군 간 근활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티 검정을 실시하고, 목갈래근과 허리 엉덩 갈비근의 근활성비는 정규 분포를 만족하지 않아 매니튼 이유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허리 통증군과 대조군 간 동질성을 만족하였으며 NRS는 4점, ODI는 13점, 통증 기간은 평균 54개월 정도였습니다. 두 그룹 간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군 간 목갈래근과 허리 엉덩 갈비근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비에서 P값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여러 논문에서 만성허리 통증 환자는 척추세운근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엉덩갈비근의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반면 목갈래근의 근활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버넷 등의 연구에서는 척추 중립을 유지 혹은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운동 시 양측 목갈래근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마사키 등의 연구에서는 버드독 운동 시 하지에 엉덩 관절 벌림과 같은 난이도를 추가한다면 목갈래근에 선택적으로 강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킴 등의 연구에서는 만성허리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 관절 각도에 따른 버드독 운동을 시행하여 복잡한 조건에서 운동을 수행할 때 목갈래근의 근활성도가 증가하며 무릎 관절을 90도 굽히면 버드독 운동에서 다리 운동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도한 몸통 회전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갈래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릎 관절을 90도 굽힘하여 다리의 복잡성을 추가한 버드독 운동을 시행하였고, 백본을 착용하여 몸통 정렬을 유지하였을 때의 목갈래근과 허리 엉덩 갈비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으며 근활성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동시 수축을 진행하면서 곡소 근육과 표면 근육의 활성 증가로 허리 안정화를 이루는 허리 주변 근육의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대 여성만 대상자에 포함하여 표본 크기가 작았던 점, 장애 수준이 낮은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점, 척추 앞부분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점, 근전도의 측정이 측정자의 훈련도에 영향을 받아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심부 근육인 목갈래근의 측정을 위해서 근육 내 근전도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한점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백본을 착용한 변형된 버드독 운동 시 만성 허리 통증근과 대조근 간의 목갈래근과 허리 엉덩 갈비근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골반 안쪽 경사를 백본이 잡아주어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허리 척추 앞부분의 각도에 따른 근활성도와 근활성비를 알아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